교재 36쪽 57번 정보 전송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단양 방식이냐,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심플렉스, 반이중, 하프듀플렉스, 전이중, 폴듀플렉스라고 나와 있는데, 단양 방식은 한쪽은 보내면 한쪽은 받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라디오나 TV 같이 이쪽 방송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면 일반 라디오 수신기를 갖고 있는 사용자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단양 방식이라고 하고, 전이중은 전화나 인터넷처럼 보내면서 받고 받으면서 보낼 수가 있죠. 동시에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거. 반이중은 뭐냐면요, 무전기가 좀 특이한 장치인데요, 무전기도 보내고 받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무전기는 특성이 뭐냐면 내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 때는 수신이 안 돼요. 우리 전화기는 송화기, 수화기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말로 하면 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전기는 송화기, 수화기가 붙어 있는데 말을 할 때는 후크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걔를 누르고 말을 해요. 말 끝나고 나면 나 말 다 했다, 니 말해라, 오바 하고 오바라는 말을 해요. 그때 오바라고 해놓고 후크 스위치를 띄면 이제 송화가 안 되고 수화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사람이 떠들어 제끼면 세 사람 말이 다 들리죠. 근데 정작 말하는 사람은 상대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무전기는 그 같은 시간대 한 사람만 말을 하게끔 합니다. 동시에 말을 하면 두 사람이 얘기하면 두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낙동강, 여기는 낙동강, 오리알 나와라, 오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오바라는 말이 내 말 했으니까 네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후크 스위치를 띄고 들어주고, 상대편이 또 그러면 자기 말 하겠죠. 말할 때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고, 끝나면 또 마이크 버튼을 놓고 하는.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반이중 방식은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 주특기가 이쪽 계통이라 군대에서 허구한 했던 게 이건데, 보통 TV나 라디오처럼 단양 방식, 단일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전화기처럼 대화하듯이 서로 말하면서 들으면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중앙집중식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점에 중앙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지점에는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단말기, 영어로 터미널.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은 비행기표를 예매하려면은 가까운 동네에 여행사를 가죠. 그래서 비행기표 예매 좀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대한항공 대리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대한항공 예매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아무개가 예약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돈을 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게 돼요. 5 더하기 3이 얼마인지 계산을 못 해요, 단말기는. 그래서 5 더하기 3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또 중앙 컴퓨터에다 물어보면 중앙 컴퓨터가 5 더하기 3은 8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안 되겠다. 개인형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입출력 기능만 담당하던 단말기, 즉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말기를 이제 PC가 전담하게 되다 보니까, PC는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없는 데이터만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과거에 중앙 컴퓨터를 영어로는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호스트라는 중앙 집중식 방식을 거의 안 쓰죠. 그때는 이제 물어보는 애는 바보, 답변하는 애는 똑똑이, 이런 식이었고, 지금은 클라이언트는 손님, 우리 컴퓨터,
우리 지금 네이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이버를 하는 우리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네이버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서버,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 그렇게 이제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P2P라고 하죠. 예, 요렇게 썼었어요. 피어 투 피어. 이거를 줄여서 P2P. 이 2하고 이 2하고 다른 건데. 그랬죠? 이 2하고 저 2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TWO인데 발음이 2라고 하니까 그냥 P2P 그러죠. 예. 그러니까 소리바다. 소리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누가 서비스를 해주고 누가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네이트온 메신저 하잖아요. 우리 메신저 하게 되면은 상대편하고 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료를 보내고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동배간 처리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컴퓨터가 동등한 입장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해주면 내 걸 누가 찾아가면은 내가 서버가 되고, 내가 남의 거를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서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36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반이종 방식글은 뭐다? 무전기. 라디오나 TV는 심플렉스, 전화나 인터넷은 폴 듀플렉스.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방식 환경에 적합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고,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정보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하드웨어적으로도 서버가 성능이 좋아야 돼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본다면은 누가 성능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다 똑같은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를 들어서 강사 컴퓨터를 여러분하고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사 컴퓨터 자료실에다가 자료를 놓고 찾아가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사 컴퓨터가 그때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서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드웨어는 똑같은 컴퓨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들은 일반 개인용 PC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저기 해설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모형, 소프트웨어적인 모형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통신망에 대한 종류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하고 다른 집에 있는 컴퓨터, 네이버를 통해서 뭐 주거니 받거니 미국에 있는 어느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니 안 보니 하는 건데, 일단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선이, 네트워크 통신선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로 말하면 관리사무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만약 아파트 거주자라면 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관리사무소에 모두 집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증폭을 시켜가지고 서비스 업체로 가겠죠. 뭐 SK텔레콤은 SK텔레콤, KT면 KT로, 그럼 그쪽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우리 센터 같은 건 어떻게 되겠죠?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층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건너편 204호에서 모든 거를 통제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광통신으로 바꿔서 내보내게. 그런 장치가 요 안에 있어요. 건너방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짧은 거리상에서 한 2km 정도, 이 짧은 거리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됐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근거리 통신망. 영어로는 Local Area Network. 그러니까 랜 그러는 거예요. 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센터, 또 마포에 있는 중부센터, 또 독산동에 있는 남부센터, 이런 센터들끼리 모여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형성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또 근거리 통신망이 아니죠. 지역이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그리고 서울과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도시통신망, 도시통신망이라고 하죠. 우리 맨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랜 기능보다는 더 포괄적인 통신망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또 대륙과 대륙 간에 통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WAN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 글자가 뭐냐 하는 것만 알면 되죠.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고,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고 뭐 그런 건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에러 발생이 많아지겠죠. 높아져요. 자, 그 다음 밴은 밸류 에이드 네트워크인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요. 부가가치 통신망.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선을 빌려요.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서비스를 더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060 땡땡땡에 땡땡땡땡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분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부가가치라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뭐를 더 추가시켜 가지고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통신망이 많죠.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교육받으시는 통신 있잖아요. EBS 같은 데 들어가면 돈 내고 우리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가가치 통신망이고요. 옛날에 뭐 훈장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런 여성발전센터는 학원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뭐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같은 거, 이것도 다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종합정보통신망. 과거에는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주로 글자 보내는 거예요. 글자. 근데 지금은 글자가 아니라 뭐 동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죠. 그런 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끔 다 있는 디지털 통신망이에요. 얘는 디지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댁에도 인터넷 하시잖아요. 인터넷 하시면 모뎀이라는 장치가 들어와 있죠. 모뎀이라는 거를 SK텔레콤이나 KT나 아니면 케이블 통신사에서 모뎀이라는 박스를 하나 갖다 줘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네 동축 케이블이나 인터넷을 꽂아 가지고 거기에다 PC를 연결하잖아요. 잘 못 보셨어요? 공유기 말고, 안테나 달려있는 공유기 말고 별도로 하나 주는 거 있어요. 그게 모뎀인데, 모뎀은 뭐냐면 통신은, 컴퓨터는 디지털이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일반 통신망은, 통신선로는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전화선도 아날로그고, 그게 광 케이블이든 동축 케이블이든, 동축 케이블은 전기적 신호가 가는 거고요. 광통신은 우리가 말하는 음성이나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꿔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광 케이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 케이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도 파는데 전동 볼프 같은 걸 붙이면 낚시줄 끝에 물에 막 이렇게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 있었어요. 낚시줄처럼 생긴 거. 그거를 막 한 20-30회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 케이블을 쪼가리들을 따로 이제 폐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공작품으로 만들어 썼던 거죠. 그 안에는 호수처럼 뚱 뚫려 있어요. 광 케이블은 속에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가 거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후레쉬 불빛을 비치면 저 끄트머리에 불빛이 빠져나오죠. 반사가 되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통신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아날로그 통신망으로 갔던 것이 저쪽 컴퓨터에 가서는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변조, 복조라 그래요. 영어로는 modulation and demodulation. 그래서 줄여가지고 모뎀이라 그래요. 모뎀. 변복조 장치.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ISDN은요, 디지털이에요. 통신망 자체가. 그러니까 디지털이니까 어떨까요? 모뎀이 필요 없겠죠. 변조, 복조라고 하는 변환을 안 해도 직접 가는 거죠.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SDN은 뭐냐면 광대역 통신망이라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죠. 광대역 통신망 어쩌고 저쩌고 뭐 4G 뭐 3G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해요. 비동기식 전달 방식.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ATM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ATM은 뭐냐면은 자료를 내가 영화를 하나 친구한테 첨부시켜서 보내려고 그래요. 영화 파일을. 용량이 크잖아요. 그럼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잘게 쪼개요. 퍼즐을 뜯어놓은 것처럼. 퍼즐을 조립하면 크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거를 잘게 뜯어요. 그래서 잘게 뜯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순서대로 다시 재정리가 되면 퍼즐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보내고 받는 거를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 그래요. 동기식은 뭐냐면요, 퍼즐처럼 쪼개는데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내 뒤에 2, 그 다음엔 3, 4, 5, 6 순서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앞사람 어깨 동무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에 통신이 막히면 단체로 또 저쪽 다른 통신망을 거치고 막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통신망 광고 중에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막 쫓가게끔 하는, 그래서 빠르게 가게끔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KT인가 어디에서. 그것이 바로 이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에요. 이제 그거를 뭐 비동기식 전달 방식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통로가 3군데가 있는데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벅차지만 막 흩어져 갖고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저쪽 목적지에 가면은 다시 모으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ATM 방식이라 하는 거죠. 문제도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1번 문제 3번째 보면 BISDN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해서 동기식 그랬잖아. 동기식은 순서대로 가는 거고, 비동기식은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먼저 간 놈은 먼저 가서 기다리겠지.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제 퍼즐만 다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자,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흐름 제어, 정지 비트, 패리티 비트, 전송 속도라고 했는데, 전송 속도가 영어로 BPS 소문자로 되어 있죠. BPS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B가 비트예요. 비트. 0이냐 1이냐 하는 비트예요. 그래서 바이트 퍼 세컨드가 아니라 비트 퍼 세컨드죠. 비트.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으면, BPS를 대문자로 썼으면 바이트로 보낸다는 뜻이고요. 소문자로 쓰면 비트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내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비트 송신하는 게 비트. 글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0이냐 1이냐는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그 8개 신호가 모이면 한 글자가 되죠. 예. 그 이게 좀 말이 틀리게 된 것 같아요. 오른쪽 비동기식 전송 모드이다. 그러면 뭐예요? ATM이 되나요? 예. 세 번째 배는 부가가치 통신망이고, 네 번째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고, STM은 뭔지 모르겠네요. 예.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여러분 컴퓨터 뒷면에 보면 인터넷 선 꽂죠? 거기가 NIC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조립을 하게 되거나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인터넷도 안 했고 소리도 안 들었어요.
초창기 때 컴퓨터는 오로지 글자 입력하고 계산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칼라도 안 하고 흑백으로만 하다가 이제 칼라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모니터도 칼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상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그래픽 처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도 들려야 되니까 사운드 장치라는 걸 사서, 사운드 카드라는 걸 사서 별도로 꽂았고, 이제 통신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통신 장치를 또 꽂았단 말이에요. NIC를. 근데 지금 소리 안 듣고, 소리 안 들리고 인터넷 안 되는 컴퓨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컴퓨터 메인보드에 아예 이런 장치가 붙어서 나오죠. 붙어서 나오죠. 예전에는 옵션이었어요. 내가 필요하면 사서 꽂는 거였지. 자, 허브는 뭐예요? 허브. 허브는 이 강사 자리 뒤편에 보시면 전화선, 인터넷선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이 뒤편에. 그러니까 집선 장치라고 하죠. 집선 장치.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은 우리 그 가정에는 공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유기. 공유기 뒷면에 보면은 여러 선을, 4개의 선을 꽂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유선 허브가 되는 거죠. 유선 허브. 그 다음에 와이파이 하잖아요. 와이파이 해주는 거는 무선 허브죠. 무선 허브. 근데 우리 강의실은 무선 안 하고 유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통신 회선이 많이 연결되면 느려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가 100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100대가 연결되어 있으면 100분의 100 해갖고 인터넷 속도가 1로 줄어요. 근데 10대만 사용하면은 100분의 10, 그래서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쓰면 내가 100을 다 쓰는 거죠. 둘이서 나눠 쓰면 50과 50으로 나눠 쓰는, 그게 더미 허브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똑같은 속도로 가거든요. 이거를 스위칭 허브라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싸서 더미 허브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스위칭 허브 자체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더미 허브를 안 써요. 지금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다 보면 거리가 멀면 어때요? 통신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거리가 짧으면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거리가 멀면 힘을 줘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도 소리를 크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장치가 리피터예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뭐냐면요, 브릿지는 증폭, 신호를 증폭도 시키지만은 트래픽을 감소한대요. 트래픽은 뭐예요? 교통 방해 거지. 교통. 만약에 차선도 좁은데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막 꼬이잖아요. 차가 정체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트래픽이 증가된다는 건데, 그런 걸 감소시키고 하고,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서부센터, 중부센터가 서로 네트워크가 다르잖아요. 얘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줄 때 바로 브릿지라고 보시면 돼요. 라우터는 뭐냐면은요, 인터넷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장치인데, 내가 네이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마포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마포 공덕동 로타리 쪽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가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이제 최적의 거리를 보겠죠. 어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가는 방법은 많아요. 여의도를 통해서 마포대교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교로 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보통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의도까지 진입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는 오목교 쪽으로 해가지고 저 뒤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통신도. 그거를 해주는 게 라우터예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
근데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허브도 없잖아요. 허브. 그냥 인터넷 선만 꽂으면 모뎀이 알아서 어디로, 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또 연결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증폭이 돼가지고 신호가 쫙 가는 거예요. 중간 통신업체한테. 그럼 통신업체에서 그 신호를 모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뭐 출입구라는 의미지. 출입구.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게이트웨이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를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거나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그 다음에 라우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라우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 접속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그랬죠?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치는 뭐예요? 그럼 브릿지였죠. 브릿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두 랜을 연결한다. 두 랜이니까 뭐예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걸 연결하니까 브릿지가 되는 거죠. 스위칭 허브는 더미 허브와는 달리 속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리피터는 뭐라 그랬죠? 최적의 경로를 사용하는 거. 라우터하고 리피터하고 말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답은 뭐냐면은 여기서 라우터가 잘못됐네요. 라우터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 브릿지인데 라우터가 지금 브릿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라우터, 브릿지, 허브, 뭐 리피터 이런 거는 좀 들어봤는데, 백도어는 뭐예요? 백도어는 뒷문이에요. 뒷문. 백도어니까, 그러니까 정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그런 거 있죠. 앞에 정문에는 경비가 서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난 누군데요? 그러면 왜 들어오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귀찮거든. 근데 이제 통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안에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하다 보면은 정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다 검열을 받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쪽에 있는 서버 쪽에서 누가 들어왔네 그러면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통과를 해 오케이를 해줘야 또 네트워크상에 진입을 하고 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뒷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구멍처럼 들락날락거리게끔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놨던 건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통신망을 가더라도 다 뒷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 돼요? 정문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정문에서 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신망에 뒷문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나가는 통로만 알면은 그냥 쏙쏙 들락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랄까, 그 해킹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죠. 처음에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용한 거지만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백도어 프로그램도 인터넷상에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컴퓨터마다 설치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앞에 선생님 댁에 컴퓨터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댁을 모르잖아요, 제가 인양반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속여서 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설치해 볼 거 아닙니까? 설치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럼 와서 얘기하겠지. 선생님 뭐 설치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네요. 그리고
이제 뻥친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집에 백도어가 깔린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분이 뭐 하는 게 저희 집 컴퓨터에 쫙 뜨죠. 누구랑 전자우편을 보냈네, 받았네, 이런 거 다. 금융거래한 거 다 보이는 거죠. 오. 언제 한번 할까? 죽일 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돌아다니니까는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있죠. 뭐 저 결혼합니다 이런 거. 우리 애기 돌이에요. 자세한 거는 링크를 누르세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버릇없이 결혼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혼합니다 그래?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어르신들의 몇 번째 하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장남 아무개 뭐 누구의 차녀 누구 아무개 결혼합니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청첩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야 정확한 거지. 결혼식장은 어디 예식장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자세한 거는 밑에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거기에 다 약도도 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결혼해요 그러면 누구지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눌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버렸네 스마트폰에.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꺼놔도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꺼놔도 내 소리가 전달이 되고 내 스마트폰을 이렇게 저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에 찼잖아요. 이렇게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화장실도 갖고 들어가는데 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소리가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앞뒤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다 송신이 되는 거예요. 금융거래하는 거 다 보여. 비밀번호가 나는 띡띡띡띡 눌렀지만 저쪽에는 1, 2, 3, 4 ABCD가 보인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통장엔 걔 거죠. 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도 벌써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적으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인터넷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는 건데요. 인터넷은 처음에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군사용으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군사용 통신망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좀 효과를 보고 나니까 이제 교육계가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우리한테 좀 보여주지? 우리한테도 기술 좀 줘봐. 그래서 이제 교육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84년도에 들어왔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기술이 84년에 와서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 그때 카이스트는 국기원 옆에 있었죠. 예. 그래서 두 대 슈퍼컴퓨터가 서울대에 있는 슈퍼하고 국기원에 카이스트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통신을 하게끔 하는 게 인터넷의 시작이 됐다가 9년 후 1993년 KT가 그 기술을 이제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2년 됐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상업 인터넷 들어온 지가.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난 거죠. 통신망하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고 고유의 IP 주소를 갖는다. IP 주소가 없으면 못해요. 예. 인터넷에 관한 설명에다 차정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뭐 아르파넷에서 시작되었다. 뭐 도메인 네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고정 IP가 배정될 수도 있고요, 변동 IP가 배정받을 수도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이렇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고정 IP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IP가 아니라 가상 IP예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못하게끔 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IP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서브센터 IP는 이게 아니고 서브센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돌리는
가상입니다. 이거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가정에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나마 고정이 아니라 가정은 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IP가 바뀐다는 얘기죠. 어제는 뭐 100번지였는데 오늘은 102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뎀을 끄지만 않으면 돼요. 모뎀을 껐다 다시 키면 IP가 바뀔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인터넷 하시다 보면은 우리 집 인터넷이 느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모뎀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해보세요. 그럼 신호가 바뀌어서 오거든요. 그럼 또 빨라질 수도 있어요. 빠르면 모뎀 끄지 마시고. 모뎀은 안 꺼도 돼요. 여러분 모뎀 안 끄시죠? 되게요. 공유기 같은 거 안 끄시잖아요. 공유기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 못 쓰니까 또. 이렇게 가상 IP다, 고정 IP다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동, 변동 IP라고 표현하는, 가정은 다 변동 IP라고 부르고, 이런 단체들은,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들은 고정 IP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3번이 모든 컴퓨터는 고정된 IP 주소를 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우리 센터도 고정 IP가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드리려고 바꿔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고정 IP냐 자동 IP냐, 자동 IP를 다른 말로 변동 IP라고도 해요. IP가 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터넷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뭐가 답이 될까요? 세 번째, 전화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교환한 전세계 네트워크다. 전화망이 아니죠. 요즘은 전용선이잖아요. 전화망은 전화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인터넷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전화망이 아니라 인터넷만을 하는 전용선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화도 하죠. 그게 인터넷 전화잖아요. 070 이렇게 나가는 거. 예. 여러분 혹시 댁에 070 전화 갖고 계세요? 번호? 그런 댁이 있잖아요. LG U+라는 이런 데서는 인터넷을 하면 무료로 070 번호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전화를 걸어도 공짜잖아요. 전화선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전화선은 한 달에 3만원 쓰고, 3만원을 내가 쓰겠다 해서 월정액 정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인터넷 선을 가지고 모든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제전화를 하던 뭐를 하던 돈이 별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번호가 070이잖아요. 예. 그냥 기존에 있는 1234에 5678 이런 걸 쓰면 좋은데, 내가 쓰던 전화번호가 바뀐다는 게 부담스러워하지.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는 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인트라넷 이런 말이 나오네. 인트라넷.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아주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겠다. 우리 센터는 옛날에 안 그랬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학원에 내가 수강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학원을 가야죠. 가서 수강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그 학원 내에 있는 컴퓨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집에 가서 우리 반에 누가 수강 신청했나 확인하고 싶으면 못하죠. 왜? 학원에 와야 돼요. 학원 통신망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폐쇄된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자체 통신망을 그냥 똑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센터, 이 강의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옆반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에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댁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인트라넷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내부 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 회사 내에서만 작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바람에 밖에서도 가능하다. 단 그런 건 있어요. 은행에 가면 대출 상담이라든지 입금, 출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문서도 출력해 주잖아요. 예, 인감증명서 이런 거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른 컴퓨터에서 안 돼요. 그건 못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이스라 그래서 학생들 성적 입력하고 신상기록 입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데서 안 돼요. 정해진 자리만 돼요. 그런 거는 국가가 딱 정해놨어요. 동사무소 1번 컴퓨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2번 컴퓨터는 인감증명서 발행, 이런 것만 하는 거지. 1번이 비어있다고 해서 1번 컴퓨터로 인감증명 안 돼요. 2번이 정해놨으면 2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인트라넷이 아니죠. 자, 엑스트라넷. 이건 뭐예요? 인트라넷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예를 삼성전자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 기업이라는 거하고, 또 삼성 자동차에 있는 기업하고, 삼성 자동차와 연관된 납품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납품업체에서 통신망이 연결되면은, 또 편리하게 삼성 자동차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인트라넷인데 그것이 납품업체라든지 고객업체라든지 연관이 있는 기업체끼리 연결해서 쓰는 방법, 그걸 엑스트라넷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룹웨어는 뭐냐면은요, 같은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 그룹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해요. 뭐 넷미팅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이런 그룹웨어가 별도로 있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래한글 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래한글 만든 걸 가지고 옆 사람한테 아래한글 자료를 보내요? 통신을 통해서 보내죠. 뭐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래 한글상에서 내가 글을 써놓고 나서 저쪽에 있는 아이디를 호출해요. 그래서 받아라 하고 보내면 저쪽 사람이 슉 하고 그쪽 컴퓨터에 뜨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룹웨어다 이거지. 근데 아래 한글은 그룹웨어가 아니라 개인 프로그램이죠. 개인 프로그램. 이제 그룹웨어는 우리가 안 써봤죠. 뭐 회사나 커다란 규모의 회사에서나 보통 많이 하지 소규모에서는 안 쓰고, 지금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그룹웨어는 안 써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뭔가요? 문제 한번 볼까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를 처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다? 인트라넷이 되겠나요? 기업 내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룹웨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블루투스는 또 거기 생뚱맞게 나왔네요. 자, 인터넷 연결 방법. 인터넷 연결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어떻게 인터넷 사용을 해요? KT나 SK텔레콤에다가 전화 걸어서 우리 여기 인터넷 연결해줘요. 그럼 업체에서 와서 연결해주죠. 그게 전용선이에요. 전용선. 그런데 과거에는 전화선이 있었잖아요. 전화선. 예, 메가패스라고 해서 KT에서 했던 거 있었는데요. ADSL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ADSL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내는 건 받는 건 빠른데 보내는 게 느려. 다운로드는 빠른데 업로드가 느리다고. 그러면 누가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낼 때는 오래가. 근데 우리가 영화 사이트라든지 어디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가서 내가 다운로드 눌러서 저장하면 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건 빠르더라 이거지. 근데 VDSL은 뭐냐면요, 보내고 받는 걸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ADSL보다 좀 빠르게. ADSL이 예전에 뭐 3.4메가, 뭐 4메가, 5메가 이랬었어요, 속도가. 근데 VDSL은 13메가. 지금 우리가 쓰는 건 100메가. 기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000메가. 예. 그런데 ISDN은 뭐라 그랬죠? 종합정보통신망. 이건 디지털 선로라 그랬죠? ISDN 아까 나온 거 있었잖아요. LAN, MAN, 뭐 WAN, BAN. 그 여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TTH는 뭐예요? FTTH는 광통신호로 직접 보내는 거예요. 광통신호로. 우리 가정은요, 어디까지가 광통신이 들어오냐면 관리사무소까지. 그럼 벽단자에는 일반 전화선이 들어가 있어요. 벽단자에는 아파트 벽 있잖아요. 가정에 전화선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전화선이에요. 그것이 건물 안에 단자함이 있거든요. 그 단자함까지도 다 전화 일반선이고, 그것이 어디로 관리사무소에 모이면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모여가지고 광통신호로 바꿔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FTTH는 뭐냐면 가정에 있는 벽단자까지가 빛으로 오는 거예요. 광통신호로. 굉장히 빠르겠죠? 빠르죠. 당연히 빠르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다 돼 있어요. KT나 기가로 이것도 다 FTTH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더라 하는 거죠. 뭐 VoIP 이런 말도 나오네요. 인터넷 프로토콜 통한 음성 국제전화 이런 거. 아까 인터넷 전화라는 거 있죠? 인터넷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2원급 뭐 이런 거 나와요. 2원급. 아까 그 전형선 보니까는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는 빠졌네. 제 교환에는 빠졌는데 우리 책엔 써있죠. T1급, T2급, T3, E1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죽한 문제에 E1의 전송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외우지도 마세요. 이걸 뭐하러 외워. 지금 다 100메가인데. 아무리 멍청해도 100메가인데 누가 2메가짜리를 쓰냐고. 1.5메가짜리를 누가 쓰냐고.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얘기예요. ADSL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욕먹을 것 같아. FTTH가 시험에 나오면 몰라도. 그렇죠. ADSL은 뭐라고요? 다운로드는 빠른데 업로드가 느린 거예요. 이게 발전된 게 뭐라고요? VDSL. 보내고 받는 게 똑같은 거. 자, 모뎀이란 말이 나왔네요. 모뎀은 모듈레이터 앤 디모듈레이터의 줄임말인데,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한 데이터가 아까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디지털 선로를 통해서 가면 좋은데 광통신을 가잖아요. 광통신은 아날로그거든요. 전화선이든 간에.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일단은 그 바뀌는 게 모듈레이터예요. 변조.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들어오면 내 컴퓨터에서는 아날로그를 수신을 못하니까 디지털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를 복조, 영어로는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합치니까 뭐다? 변복조 장치. 그래서 모뎀이라고 부른다. 네. 그 다음에 통신망에서는 뭐 커밋, X모뎀, Z모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통신망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했던 말이 있고요. 지금은 이런 거 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조하는 속도가 변조. 여러분 통신망이 만약에 100이라는 속도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조를 해야 갈 거 아닙니까?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변환돼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환이 만약에 10이면 어때요? 통신 속도는 100인데 변환하는 속도가 1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10으로 가는 거지. 여기 데이터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저쪽으로 보내려면 100이라는 속도로 보내려면 10초가 걸리는 거죠. 1000이란 데이터를 100이란 통신선로로 보내려니까 100씩 가야 되잖아. 100씩. 근데 중간에 바꿔서 가야 돼. 바꾸는 속도가 10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0 바꿔서 갈 거 아닙니까?
밖에서 10이 갔는데 저기는 100으로 가니까 휙 갔겠지만 어차피 다 변환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조 속도가 빨라야 전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변조 속도. 변조는 뭐다? 보라고 해, 보. 그러니까 1초당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 이거죠. 빨리 갈아줘야, 바꿔줘야만 휙휙 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라고 부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덱이라는 말은 뭐예요? 코덱.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날로그에 디지털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디지털이니까 디지털로 바꿔서 보관해둬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재생하면 어떻게 돼요? 곰플레이 같은 거로 재생하면 짠짜란하고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아날로그로 바뀌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모뎀은 어때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내서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돌리는 거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갖고 있다가 다시 재생할 때는 아날로그로 되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뎀하고 코덱은 반대죠. 반대죠. 그 다음에 이 코덱의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플레이에서 코덱이 안 맞네 하는 그 코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압축을 해서 보관해요. 압축을 해서 보관합니다. 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보관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저장을 할 때 압축해서 보관하고, 갖고 있던 거를 풀려고 하면은 다시 아날로그 돌려서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압축을 풀어서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그래서 코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덱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이거를 코덱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모뎀은 뭐라고요? 모뎀은 뭐라고요?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 자,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다? 코덱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다 코덱이 들어있어요. 예. 다음 문제.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한다? 그럼 뭐다? 이거 모뎀이라고 보면 되겠죠. IP 주소. 아까 우리 인터넷을 하는 장치, 통신을 하는 장치는 다 고유의 IP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게 고정 IP든 자동 IP든 간에.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IP는 두 가지가 있어요. IPv4가 있고 IPv6이 있어요. 근데 IPv4는요 8비트씩 4개 8비트씩 4개를 갖고 있어요. 총 32비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비트다 그러면은요 8비트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거예요. 8비트가 무슨 소리인지. 자, 1비트는 뭐냐면요 1비트는 0이냐 또는 1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2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2비트는 00, 01, 10, 11 네 가지죠? 이건 두 개가 나오고요. 얘는 네 개가 나오죠? 그러면 3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3비트는 2에 3승 8개가 나와요.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 뒷면 2개고, 동전을 2개 던지면 둘 다 뒷면, 둘 다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럼 동전을 3개 던지면
앞면짜리 3개가 있고 뒷면짜리 3개가 있겠고 뭐 종류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2의 8승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비트를 던지면 8비트가는 2의 8승 얼마다? 256이 나오는 거예요. 예, 256, 256. 그러면 16비트가 모이면 2에 16이 되는 거죠? 2에 16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65,536이 되고요. 그러니까 9비트 같으면 256의 2배 512가 되고 10비트면 뭐예요? 2의 10승이니까 512의 2배 1024가 되고 2048, 4096, 8192, 16,384, 86, 그 다음에 65,136 그렇게 쭉 나가다가 얘는 지금 총 몇 비트래요? 32비트래며 8비트씩 4개니까 8비트씩 4개라고 했으니까 32비트잖아요. 그러면 2에 얼마? 32승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2억 얼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엑셀에서 계산해봐도 되고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됩니다. 계산기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계산기 중에 공학용 계산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 2에 정정 2 거듭제곱 32는 뭐 잘못했나? 2에 잠깐만 2 거듭제곱 32는 나왔네. 그럼 복사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약 43억 정도 나와요. 그럼 지구상에 IP의 숫자가 43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신하는 통신기기들이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태블릿도 있잖아요. 이게 다 IP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IP가 고정된 IP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도.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통신하는 장치가 80억 대 정도 된대요. 그럼 저거 갖고는 안 되잖아.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늘리자. 만약에 33비트면 어떻게 돼? 33비트면 42억 9,400의 2배예요. 그럼 80한 5억 얼마? 80한 6억까지 나오겠죠. 그럼 안 되지. 지금 85억대라고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면 꽝 되잖아요. 그러면 34비트 같으면 어떻게 돼? 86억에 2배니까는 160 몇 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128비트로 늘리자. 128비트 같으면 어떻게 돼요? 2에 128승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이 될려나 몰라요. 우리 컴퓨터가 2에 128비트를 계산하면은요, 3.4 곱하기 10에 38승이래.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1000경이 20억이야. 저희 20자리야. 아직 18자리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0만 년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2비트 갖고는 부족하니까 얘를 좀 왕창 늘리자. 부담 없이 막 쓸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늘린 거죠. 자, 지금 4부분 8비트씩 4개를 해서 총 32비트인데, 그러니까는 256이죠. 256이라는 말은 0부터 255예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0.0.0.0 이것도 있고요, 255.255.255.25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대부분이 192.168.0.153 이렇게 나가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댁에 가서 IP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유기 쓰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공유기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IP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IP도 이제 이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10점, 뭐 158점, 0.97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IP가. 그러니까 여기에 0서부터 255, 0서부터 255, 0서부터 255, 0서부터 255니까 총 42억 9,496만 7,29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자, 그리고 클래스 A, B, C, D, E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진수로 표현했어요. 10진수를 점으로 구분했어요. 자, 10진수의 숫자를 점으로 구분했어요. 점으로 구분했다고. 이게 뭐다? IPv4예요. 근데 IPv4가 모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늘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IPv6은 뭐라고 쓰이냐면은 16비트씩 8개 8비트씩 4개가 아니라 16비트씩 8개에서 총 128비트로 처리하다 보니까는 10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16진수로 표현하는데 16진수의 숫자를 뭐로 구분했대요? 여기 콜론으로 구분했죠. 16진수의 숫자를 콜론으로 구분했다고 책에 써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Pv4하고는 확장이 된 거죠. IPv4에 비해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돌아가야죠. 연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IPv4에서는 0은 0이라고 써요. 0은 0이라고 씁니다. 근데 IPv6은 몇 개를 써요? 16비트 16진수로 8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8개. 그러니까 뭐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대신 콜론으로 얼마 콜론 쓰는데 0이 나오면 생략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만약에 0 콜론 0 콜론 0 콜론 이렇게 나간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0 0 0으로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그냥 콜론으로 써버리자 이거지. 이렇게 써버리자 이거야. 굳이 앞에 0이라고 쓰지 말자 이거죠. 0 들어간 자리는 빼버리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Pv6의 특성 중에 하나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애니캐스트니 유니캐스트니 이런 말이 나오면 아 IPv6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요. 여기 보면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여기 보면 요거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명령 프롬프트. 요걸 실행을 하면 시커먼 창이 떠요. 과거에 도스 창이라고 불렸던 거. 여기에 ipconfig라고 쳐요. ipconfig라고 딱 치면은요. 한번 쳐볼게요.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IPv6 주소가 fe80 콜론 나왔네? 그럼 콜론과 콜론 사이에 뭐가 있다? 0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D8AD 31D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Pv4로는 뭐고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IPv 주소 6도 나와요. 6 주소도 나오니까는 요 주소를 보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IPv4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4로 연결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개인은 IPv6 세팅하려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신청하면.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고정 IP를 주니까 고정 IP를 설정하면 되고요. 근데 전문업체는 실력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뭐 다른 거 쓰겠죠. 예,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한다. 문제 좀 볼게요. IPv 주요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16진수로 표현되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콜론이죠? 세미콜론 아니죠? 두 번째가 틀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이 세 가지 주소 체계가 나눠지고 IPv4가 주소가 부족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보완책으로 나온 거다. 이런 거고. 옆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보면은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 뭐 C 클래스 해가지고 E 클래스까지 나눕니다 라고 돼 있고, 주소에서 자 1번은 뭐예요? 8비트씩 16개예요? 16비트가 8개입니까? 16비트씩 8개죠? 1번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2번에 아까 그 5단계로 나누는 거는 IPv4에서 하는 말이고요. IPv4와 호환성이 낮아요? 호환성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호환성이 높아야 IPv4로 쓰던 IPv6으로 쓰던 간에 착착착 움직일 거 아니에요, 통신이. 예. 그러니까 세 번째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0으로 연속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0을 어떻게 해라? 쓰지 말고 그냥 콜론으로 써버려라 이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도메인은 뭔지 아시죠? 도메인 www. 네이버.com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도메인이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서부.서울위민.or.k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www. snu.ac.kr SNU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 서울국립대학교라고 하는 거죠. 정식 명칭은 서울국립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잖아요. 영어로 www.snu라 그래요. .ac, ac가 뭐예요? 대학이죠. kr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이제 도메인을 만들어주는 건데, 전 세계 도메인을 총괄하는 것은 ICAN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com, 이 com은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 미국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미국에다. 근데 kbs.co.kr은 어디에다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써있잖아요.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거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상업기관은 co.kr,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은 ac.kr. 아, 외국은요, 모든 거를 다 edu라 그래요. education. 우리나라는 다 달라요. 교육기관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는 elementary school, ES, 뭐 middle school, high school, 뭐 다 쪼개놨더라고. 그 다음에 AC는 뭐냐면은요, 아카데미라는 거 줄임말인데,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 전문학사, 공업학사, 뭐 산업학사, 전문대학도 되고요. 2년제 직업전문학교 있어요. 그 직업전문학교에서 2년 과정을 학습을 하면은 무슨 학사 학위를 주거든요. 전문학사 학위를 주거든요. 폴리텍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AC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직업전문학교인데 1년제 과정이야. 학위를 못 주잖아요. 그럼 ac.kr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음.net 이런 얘기 하죠. 다음.net. 그거는 이제 미국에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or.kr이잖아요. 서부센터는 비영리 기관. 국가는 go.kr. 그러니까 뭐 마포.go.kr 그럼 마포구청, 서울.go.kr 그러면 뭐 서울시청, 뭐 cwd.go.kr 그럼 청와대.
president.go.kr 블루하우스.go.kr도 청와대고요. 블루하우스. 옛날에 우리말로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써도 청와대가 나왔었어요. 그분이 대통령 하시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던 지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아무데도 못 들어가죠. 왜냐면 CO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이 발급받는 거고요. AC는 아니고요. NE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은 PE.KR. 여러분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뭐뭐뭐.pe.kr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이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네이버는 네이버.com이잖아요. 근데 모든 통신을 하는 컴퓨터는 IP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는요, 네이버 IP를 아셔야 돼요. 네이버 IP를 알고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뭐 210.153.0.7 이렇게 써야 돼요. 네이버 컴퓨터의 IP를. 네이버 IP를 알기도 힘들고 알려줘도 귀찮아 못 외워. 그래서 그냥 내가 네이버.com이라고 딱 치면 알아서 얘가 IP로 가면 되잖아. 알아서 가면 되잖아. 예를 들면 저런 거죠. 경상남도 무슨군 무슨읍 거기에 노인회관 뒷집 이렇게 써놓돼 있어요. 주소를 그렇게 쓴대요. 몇 번지 몇 호를 모르니까 어느 동네 마을회관 뒷집.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알아서 잘 챙겨다 준대요. 그러면 아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름을 쓰면은 해당 IP 번지수로 가게끔 해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DNS라 그래요. 우리 정부 서부센터도 IP가 다 있단 말이에요. 중앙컴퓨터 IP가 있거든요. 근데 IP 서버를 IP를 알려줘도 못 쓴단 말이야. 왜?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서부여성발전센터 검색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또 클릭을 하면 알아서 서부센터 IP로 올 거 아닙니까? 그걸 DNS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부여하는 기관 분류 도메인에 관한 설명인데 GO는 국가고 RE는 연구고 CO는 뭐예요? 개인사업체나 법인사업체, 기업체, 회사들이죠? 이게 뭐야? PO는 뭐야? PO는 없는 것 같은데? 예. P2겠지, 개인은. 그렇죠? 예. 자,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이다.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열로 만든 주소가 도메인이죠. 인터넷 모든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나요? 만약에 똑같은 도메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네이버고 쟤도 네이버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도메인 네임은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계 도메인 네임 총괄은 키사는 우리나라 거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전세계 거는 ICANN이다. 뭐 ICNN인지 뭐 IC 뭔지 몰라도 키사는 아니다. 키사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는 뭐다? DNS다. DNS 서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URL. URL은 우리가 인터넷을 주소를 치면은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http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URL이에요. URL. 그러니까 도메인만 치면 알아서 http가 붙잖아요. 예, 그렇게 http 붙은 거를 우린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규약. 영어로 프로토콜. 예. 그런데 그 프로토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WWW도 있고 월드 와이드 웹
근데 이제 그게 HTTP죠. 그 다음에 텔넷도 있고 FTP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 메일2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붙어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http:// 서부.서울 위민.or.kr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기에 공지 001.html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뭘까요? 우리 서부 여성발전센터 공지사항 중에 첫 번째 공지사항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실제 이런 주소는 아닌데 이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우리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뒤에 뭐가 이렇게 // 붙고 쭉 나가요. 이거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런데 FTP://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고요. 텔넷://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고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붙어 있죠. 그런데 메일 투 콜론 뭐뭐 이렇게 나가요. 메일 투는 전자우편 보내는 거예요. 전자우편 보내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콜론 //가 붙어요. 콜론 // 뭐뭐 이렇게 붙는데 전자우편은 메일 투 다음에 콜론만 붙고 끝나요. //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일 투가 좀 특이하죠. 밑에 나와 있네. 전자우편 서비스 주소 중에 메일2 골뱅이 메일2 콜론 어드민 골뱅이 길버.co.k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프로토콜 중에서 URL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그럼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이건 틀린 거지. 슬래시 얘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다 이거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로토콜서부터 좀 보는데요.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자우편하고 뭐 웹브라우저 나오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엑셀은 어차피 우리가 실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